선생님 읽어주신 쥐를 들어보니까 쥐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외양에 매달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습성에서 답을 구할 것 같고 하지만 이 선생님이 작품에서 보여주셨던 두려움과 굶주림이라는 이 대립적인 상황 자체보다 더 이 쥐를 잘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에서는 쥐의 굶주림을 심리학을 통해서 오히려 보편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 쥐에 대한 묘사를 너절한 여러 가지보다 확실한 한 가지 이런 네. 것들이 충족되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이라고 하는 대상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글쓰기 좋은 대상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동물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매력을 가지셨을지 요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동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첫 시집 태아의 잠 일부에 있는 그 동물시들이 등단 초기에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저도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도 매 시집마다 동물시들은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욕망이나 어떤 본성, 이런 것들이 동물과 접속되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이제 동물 시들을 쓰게 된 것 같은데, 이 쥐라는 시를 처음에 썼을 때는 제가 이제 허름한 자취방에서 쥐들을 많이 봐서 그 쥐가 떠올라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품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읽어봤는데 그 쥐에서 내 모습이, 특히 20대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숨어 있기만 하면 얘는 뭐 쥐덫에 걸린다든지 뭐 몽둥이에 맞는다든지 이런 이제 위험을 겪을 일은 없는데, 굶지 않으려면 식욕이 시키는 대로 막무가내의 식욕에 따르기 위해서는 밝은 곳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쥐에서 20살 무렵에 제 모습이 보였던 거죠. 겁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 쥐하고 너무나 흡사한 거예요. 나하고 너무나 닮아서 반은 쥐이고 반은 나인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존재로 이제 이 시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아우성치면서 나오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그게 이제 꽉 눌려 있다가 쥐라는 옷을 입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 예. 대상 자체를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완상하는 과정에서 추적되고 분석되면서 저절로 이렇게 시의 옷을 입고 나온 그런 사유의 궤적 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이 등단 과정이랄지 또 초기시 이 동물시의 기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면 텍스트적인 영향이라고 할 만한 건 따로 이야기할 만한 건 없을까요, 선생님 혹시? 예, 습작 시절에는 김종삼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여백도 많고 문장도 짧고. 근데 거기서 오는 울림이 저는 굉장히 웅변적으로 막 울리는 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시의 언어는 산문의 언어하고 다르구나.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려서 끌고 오는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그거를 김종삼 시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적은 말을 쓰면서 하지 않은 많은 말을 울리게 하는 거. 그런 힘은 저는 이제 못 갖는데, 그래서 이제 시가 갖는 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고요. 외국 시인으로서는 역시 이제 T.S. 엘리엇.
특히 제가 알프레드 프루프로의 연가, 그거를 읽으면서 시에서 노는 것. 그러니까 이 의미 전달보다는 어떻게 놀 것인가. 자기 자신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놀림으로써 자신을 누르는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놀리면서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는 거죠. 습작 시절에는 그 두 분의 시가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완전하게 꿰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이번 아카이빙 작업에서 선해 주신 작품이 쥐 얼굴 껌인데요. 저는 이 세 작품이 각각 또 선생님의 시기별 대표작일 수도 있겠지만 시적 방법론을 대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쥐가 이른바 동물시를 대표하면서 현대인의 불안 심리학을 잘 보여준다면 얼굴의 경우는 해부학적인 상상력, 또 껌은 고고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심리학이나 해부학, 고고학은 시의 대상에 집중된 초점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대상에 대한 호기심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고, 선생님의 더 근원적인 방법론인 묘사에 있어서도 간결함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에 읽어주실 시 얼굴에는 사무직 노동자가 피곤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낯설게 자각하는 순간이 시의 시줄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읽어보고 올까요? 얼굴.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여 두 손으로 잠시 얼굴을 가렸다. 손으로 덮은 얼굴은 어두웠고 곧 어둠이 손에 배자 손바닥 가득 해골이 만져졌다. 내 손은 신기한 것을 감지한 듯 그 뼈를 더듬었다. 한꺼번에 만져버리면 무엇인가 놓쳐버릴 것 같아 아까워하며 조금씩 더듬어 나갔다. 차갑고 무뚝뚝하고 무엇에도 무관심한 그 물체를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그 튼튼한 폐허를 해골의 껍데기에 붙어서 생글거리고 눈물 흘리고 찡그리며 표정을 만들던 얼굴이요. 마음처럼 얇디 얇은 얼굴이요. 자는 일 없이 생각하는 일 없이 슬퍼하는 일 없이 내 해골은 늘 너를 보고 있네. 잠시 동안만 피다지는 얼굴 뒤로 뻗어있는 얼굴의 기억이 지어진 뒤에도 한참이나 뻗어있는 긴 시간을 선글라스만한 구멍 뚫린 크고 검은 눈으로 보고 있네. 한참 뒤에 나는 해골을 더듬던 손을 풀었다. 순식간에 햇빛은 살로 변하여 내 해골을 덮더니 곧 얼굴이 되었다.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뒤집어 쓴 얼굴이 어색하여 나는 한동안 눈을 깜박거렸다. 겨우 눈동자를 되찾아 서둘러 서류 속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보이는 것 너머의 근원을 끝없이 의식하고 탐구하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 상상력처럼 모든 삶의 반응인 감정이 머무는 곳은 어찌 보면 다 표면인 얼굴이겠죠. 그리고 그 너머엔 해골이 있고 그 너머엔 폐허 혹은 텅 빈 구멍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깊이에 비하면 표정은 얇디 얇은 거죽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공간이 또한 삶의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감정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거리를 얻게 되었고 또 아이러니로 자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묘사의 정신이 기반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다는 문제는 선생님의 시작에서 매우 지배적인 관심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농익은 철학을 좀 엿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 드려봅니다. 시와 묘사,
또 본다는 것에 방법적 의미 같은 것들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시를 쓸 때 어떤 대상을 눈으로 보고 바로 시를 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완성된 시를 보면 어떤 관찰자의 시선이 보일 수도 있는데, 시를 쓰는 과정에서는 육안의 눈으로 대상을 보지 않는다. 또는 육안으로 본 어떤 것을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보았을 테지만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 그때 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상을 상상을 하면서 시를 쓰게 되는데, 그때 제가 그 상상으로 본 대상을 관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상상을 하는 것인지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대상이 제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나 감각이나 욕망과 결합이 돼서 애초에 본 대상이 거기서 어떤 변형을 일으켜서 시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움직임의 디테일, 그다음에 안간힘, 그런 것들이죠. 그런 순간들을 살아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문장에 담는 것. 그래서 독자들이 읽을 때 그 내가 상상력으로 체험한 그것이 그대로 독자가 체험되게 하는 일, 그런 것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죠. 저는 그 움직임과 변화를 관찰하고 묘사하는 거, 그게 좀 즐거워요. 시를 쓸 때. 네. 사실은 이 질문을 선생님한테 드릴 때 제가 이제 선생님 시를 사숙하면서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시인이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그만큼 비좁아지는 게 독자의 자리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진술에 기대서 뭔가 자기 정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언제나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반대로 쓸데없는 얘기를 한달까, 낭설을 부린달까, 이런 식의 부작용이 단 한 편도 선생님 시에는 그게 없어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걸 움직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나 자신조차도 낯설게 자각하는 어떤 사람에게로의 이동, 그 관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종의 정념의 반응이랄까? 뭐 그 접촉했을 때의 어떤 그것의 정서적 효과랄까?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아주 정밀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다시 선생님의 작품 한 편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껌. 누군가 씹다 버린 껌.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껌. 이미 찍힌 이빨 자국 위에 다시 찍히고 무수히 찍힌 이빨 자국들을 하나도 버리거나 지우지 않고 작은 몸속에 겹겹이 구겨넣어 작고 동그란 덩어리로 뭉쳐놓은 껌. 그 많은 이빨 자국 속에서 지금은 고요히 화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껌. 고기를 찢고 열매를 부수던 힘이 아무리 짓이겨도 다 짓이겨지지 않고 조금도 찢어지거나 부서지지도 않은 껌. 살처럼 부드러운 촉감으로, 고기처럼 쫄깃한 질감으로, 이빨 밑에서 발버둥치는 팔다리 같은 물렁물렁한 탄력으로 이빨들이 잊고 있던 먼 살육의 기억을 깨워 그 피와 살과 비린내와 함께 놀던 껌. 지구의 일생 동안 이빨에 각인된 사리와 절기를 제 한 몸에 고스란히 받고 있던 껌. 마음껏 뭉개고 갈고 짓누르다 이빨이 먼저 지쳐 마지못해 놓아준 껌. 선생님 시를 읽고 나니 그 저작의 짓이김을 송두리째 간직한 껌이
중생대 암모나이트 화석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이제 실제로 껌을 보고 봤거나 껌을 씹은 후에 쓴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이 껌이 떠올랐는데 뭘 썼는지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껌을 보면서 왜 이게 나왔나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되죠. 근데 껌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씹는 건데 음식 씹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껌은 씹는 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껌을 씹으면요, 껌에서 어떤 저항감과 탄력이 느껴져요. 씹는 자의 쾌감과 씹히는 자의 두려움, 이 두 가지 본능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두 본능인데, 그래서 이제 껌을 씹으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김기택이라는 단수가 아니구나.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타자들, 뭐 포식자랄지 생명에서 생명으로 기나긴 시간을 이어온 수많은 타자들이 있구나.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뭔가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껌 씹는 게 왜 즐겁지? 아마도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타자들이 어느 순간에 활동할 때, 이 뭔가를 씹으면서 잡아먹고 하던 그 포식자들이 계속 우리 몸에서 재생될 때,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체험할 때, 그때 오는 즐거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사실 절제된 언어가 일종의 생명을 담보한다라고 할 수 있는 시라고 하는 장르가 왜 이렇게 조로하기 좋은 장르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저는 또 좀 가지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면서도 여전히 긴장감 있고 좋은 시를 쓰고 이러고 싶은 마음은 아마 시를 쓰는 사람들은 아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혹시 이런 식의 그 나태랄까? 자기 중심성이랄까? 이런 데로 흐르지 않도록 자신을 기율하는 어떤 남다른 수련의 시간이 있었을지, 평소에 시작을 하시면서도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지침을 스스로가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그 취미가 별로 없는 아주 재미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삶을 즐길 줄 모르는 답답한 사람. 근데 그게 외려 왜 시의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더 집중을 하게 만드니까요.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출하거나 또는 출퇴근하거나 밖에 나갈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밖에만 나가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상에서 쓰질 않고 길에서 쓰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그 메모가 시가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일단 몸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될 수 있는 대로 시를 쓸 준비가 안 돼 있고 멍 때리고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잡생각으로 들끓을 때 이럴 때 자기도 모르는 어떤 문장들, 말들이 내 속에서 자유롭게 나오는 거죠. 이상하게도 책상에서 이것저것 고민하고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시가 관념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직장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출근을 해야 되고 퇴근을 해야 되고 뭐 일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럴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일부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씻으러 나가는 건가? 이게 그러게 되고 자꾸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그 시의 생산량이 그래서 좀 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어도 또 그 질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 선생님도
걷기에서 영감이 많이 오는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아 이 또 걷기 속에 굉장히 많은 보약들이 거기 숨겨져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과 짧지만 흥미로운 말씀을 많이 나누었고 또 저한테는 그 마음으로만 흠모하던 선생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말씀을 많이 들어서 너무 황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인터뷰 시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 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좋은 질문으로 저를 자극해서 또 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주어서 저는 뭐 이 시간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선생님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